안녕하세요. 전디 김융사 이론 시험. 이거 혼자 공부하시려면 좀 막막하실 때도 있으시죠? 네, 그렇죠. 양도 많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자료군요. 네, 거기에 올라온 25년 4회 기출문제 풀이 포스팅, 요거를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2번부터 40번까지요. 아, 그 구간 문제들이 좀 중요한 개념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 9문제 안에 있는 핵심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제대로 짚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단순 답 확인 아니고요.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그 원리까지 파고드는 거죠.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시험 준비, 특히 혼자 하실 때는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뭘 알고 뭘 좀 헷갈리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메타인지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단순히 뭐 답 체크 이거 넘어서요. 각 문제가 어떤 전기 이론의 바탕을 두는지, 또 그 이론이 실제 문제풀이에 어떻게 딱 적용되는지, 그걸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해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기 이론 이해를 좀 더 이렇게 깊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가볼까요? 32번입니다. 저항 R1, R2 이걸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문제. 아, 이거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죠. 네. 블로그 포스팅 보니까 정답은 3번. R1 곱하기 R2 나누기 R1 더하기 R2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공식 진짜 자주 보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 유도 과정이 가끔 헷갈리고 또 왜 병렬로 하면 저항이 줄어드는지 그게 좀,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병렬 합성 저항 공식의 가장 기본 원리는요. 각 저항값의 역수 있잖아요. 역수. 그 역수들을 먼저 더해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더한 값 전체의 역수를 다시 취하는 거예요. 아, 역수의 합의 역수. 그렇죠. 그래서 합성 저항 R은 1 나누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게 기본 정의죠. 근데 이 식 분모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걸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R1 곱하기 R2,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럼 전체식은 1 나누기 R1 곱하기 R2 나누기 R1 더하기 R2니까 분수의 역수를 취하면 바로 우리가 아는 R1 곱하기 R2 나누기 R1 더하기 R2 그 공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냥 외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연한 거였네요. 네. 그리고 왜 저항이 줄어드냐? 이거는요. 전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길이 하나일 때보다 병렬로 2개, 3개 이렇게 길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겠죠. 그렇죠. 길이 넓어지니까. 바로 그겁니다.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렬 합성 저항은 항상 그 연결된 저항 중에 제일 작은 값 있죠? 그거보다도 더 작아져요.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 전류가 흐를 길이 여러 개 생긴다는 비유 확 와닿는데요. 역수의 합의 역수, 기본 정의부터 공식 유도까지 이제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항 작아지는 것도 꼭 기억할게요. 자, 그럼 다음은 33번 가보겠습니다. 전선 접속 방법 문제네요. 네, 접속법 문제도 자주 나오죠. 6mm 제곱 이하의 가는 단선 접속 방법 이걸 묻고 있는데 정답은 3번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기에 브리타니아, 쥐꼬리, 슬리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 트위스트 접속일까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전선 굵기랑 또 어떤 형태로 접속하느냐, 거기에 맞는 방법을 아는지를 보는 거예요. 블로그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6스퀘어 이하, 그러니까 가는 단선이죠. 네, 가는 선. 여기에는 보통 트위스트 접속이나 아니면 T형 분기 접속을 사용합니다. 근데 T형 분기 접속은 이름 그대로 전선이 이렇게 T자로 갈라지는 분기 지점, 거기 쓰는 거고요. 트위스트 접속은 보통 두 전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주는 직선 접속에 많이 써요. 아, 직선 접속이요? 네, 문제에서 뭐 특별히 분기 접속을 해라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선 접속에 해당하는 트위스트 접속, 이걸 답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한 거죠. 그렇군요. 다른 보기들 잠깐 보면 쥐꼬리 접속은 보통 우리 그 전등 박스 안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닥 모아서 접속할 때 많이 쓰고요. 아, 그 동그랗게 말아서 테이프 감는 거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브리타니아 접속, 이거는 좀 굵은 선, 10 스퀘어 이상 되는 굵은 단선을 직선으로 이을 때 씁니다. 슬리브 접속은 또 전용 압착 공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각 접속법 이름이랑 어떤 굵기선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걸 딱 짝지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크기가 얼마냐, 이걸 다 따져야 하는 거였네요. 트위스트 접속은 가는 단선 그리고 직선 접속. 네,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계산 문제입니다. 34번. 네, 계산 문제 나왔네요.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전격 전압 100V,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 저항 0.2옴. 이럴 때 유기 기전력은 얼마냐? 정답은 3번 110V라고 하는데요. 이거 공식이 뭐였죠? 발전기랑 전동기랑 좀 헷갈리던데. 아, 맞아요. 그 부분 헷갈리기 쉽죠.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E는요. 발전기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전체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만드는 전압. 네. 근데 이 전압이 전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발전기 내부의 전기자 권선에도 저항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저항 때문에 전류 IA가 흐르면서 전압 강하 IARA가 생겨요. 내부 손실이죠, 일종의. 그래서 발전기가 실제로 만든 전압 E는 우리가 밖에서 재는 단자 전압 V에다가 이 내부 전압 강하 IARA를 더한 값이 되는 겁니다. 아, 만든 거 이꼴 나가는 거 플러스 내부 손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은 E 이꼴 V 플러스 IARA입니다. 플러스예요, 발전기는. 그럼 문제에 주어진 값 넣어보면 E 이꼴 100V 플러스 50A 곱하기 0.2옴 이렇게 되죠. 네, 50 곱하기 0.2면 10이니까 100 더하기 10은 110. 맞습니다. 110V가 답이죠. 그리고 아까 헷갈린다고 하셨던 거. 만약 이게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였다면요. 전동기는 전기를 받아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부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압, 즉 역기 전력이 생겨요. 그래서 공식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E 이꼴 V 빼기 IARA 이렇게요. 오,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 그 이유가 그거였군요. equal V 플러스 IAR. 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35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조명 문제네요. 네, 조명 관련 계산 문제죠. 광도가 I 칸델라인 구광원의 광속 F룸에는 이렇게 묻고 있고 정답은 4번. F는 4파이 I라고 합니다. 그냥 파이도 아니고 왜 4파이가 붙죠? 아, 네. 이것도 이제 광원의 모양이랑 관련이 깊은데요. 먼저 광속 F랑 광도 I 개념부터 잠깐 보면요. 광속은 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광도는 특정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세기를 말해요. 네, 총량과 방향별 세기. 그렇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이 광원 모양에 따라 달라져요. 문제에서처럼 구광원, 예를 들면 우리 옛날 백열전구 같은 거 있죠? 사방으로 동그랗게 빛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구광원은 모든 방향, 그러니까 360도 전체 공간으로 빛을 내보내니까 그 전체 빛의 양인 광속 F는 4파이 I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4파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9의 전체 입체각, 스테라디안이에요. 아, 입체각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모든 방향으로의 광도를 다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블로그 소스에서도 비교 설명을 해놨던데 만약에 이게 구광원이 아니라 평면이나 원반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주로 빛이 나간다. 그러면 F는 파이 I가 되고요. 또 형광등 같은 원통 모양 광원은 F는 파이 제곱 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원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따라서 앞에 붙는 개수, 4파이냐, 파이냐, 파이 제곱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모양에 따라서 빛이 퍼지는 공간 범위가 다르니까 개수도 달라진다. 구는 사방이니까 4파이, 평면은 한쪽이니까 파이, 원통은 또 계산이 달라서 파이 제곱. 와, 이거 재밌는데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렇죠. 원리를 알면 기억하기 쉽죠. 네. 자, 다음 36번은 실제 작업할 때 쓰는 공구 문제입니다. 금속관을 자를 때 쓰는 공구는 정답 3번 파이프 커터. 이건 이름이 좀 직관적이긴 한데 다른 보기들도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공구 문제는 이름하고 용도를 정확하게 딱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3번 파이프 커터, 이건 이름 그대로죠. 금속관, 파이프를 자르는 컷, 공구.
아주 쉽죠. 네, 이건 확실하네요. 그럼 다른 보기들을 보면요. 1번 오스터. 이거는 금속관 끝에 나사산 만들 때 써요. 우리 수도관 같은 거 연결할 때 돌려서 끼우잖아요. 그 나사 만드는 공구예요. 아, 나사내는 거군요. 네. 2번 노크아웃 펀치. 이거는 철판 같은 데 구멍 뚫을 때 써요. 우리 분전함 같은 캐비넷에 전선 통과할 구멍 넣을 때 그때 씁니다. 4번 파이프 렌치. 이건 관을 꽉 물어가지고 돌릴 때, 조이거나 풀 때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안 헷갈리려면 각 공구 이름하고 그 작업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파이프 커터는 동그란 관을 딱 물고 돌리면서 칼날로 쓱 자르는 모습. 오스터는 관 끝에 끼워서 돌리면 나사 모양이 생기는 모습.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면 훨씬 낫습니다. 오, 공구 이름이랑 실제 작업 모습을 연상해서 외운다. 좋은 방법인데요. 파이프 커터는 자르는 거, 오스터는 나사. 네, 확실히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계산 문제로 가볼까요? 37번입니다. 네, 다시 계산 문제네요. 권수가 150회인 코일에 2초 동안 1웨버의 자속이 변했다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정답은 2번 75V입니다. 이건 어떤 법칙 써야 하죠? 전자기 유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해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문제입니다.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양, 즉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코일에 전압이 유도된다는 거죠. 네, 그 원리. 유도되는 기전력, 전압 E의 크기는요.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 N 하고 단위 시간당 자속이 얼마나 변했는지 델타 P, 델타 T 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아, 가문 횟수 곱하기 시간당 자속 변화율. 그렇죠. 공식으로 쓰면 E 이퀄 N 곱하기 델타 P, 델타 T입니다. 절대값 기호는 크기만 보겠다는 뜻이고요. 원래는 렌치의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보통 크기만 물어보니까요. 자, 그럼 문제값 넣어볼까요? N은 150, 델타 P는 1웨버, 델타 T는 2세크. 그러면 150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150 곱하기 0.5. 75네요? 네, 맞습니다. 75V.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리고 자속이 빨리 변할수록 더 높은 전압이 유도된다. 이게 핵심이죠. 패러데이 법칙 E 이퀄 N 곱하기 델타 P 델타 T. 아, 생각보다 공식 자체는 간단하네요. 75V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38번. 이건 좀 까다로워 보이는 규정 문제인데요. 네, 법규 관련 문제죠. 15kV 이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중성선을 분리했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 값은 몇 옴 이하로 해야 하는가? 정답은 1번 30옴 이하. 아니, 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복잡하게. 아, 이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 특히 특고압, 그러니까 특별히 높은 전압선로에서는 안전이 정말 최우선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1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중성선은 보통 땅에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 접지선이 분리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죠. 전선로 1km 구간마다 그 중성선하고 땅 사이의 합성 저항을 30옴 이하로 낮게 유지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라도 전선이 땅에 닿는 사고, 그걸 지락사고라고 하거든요. 네, 지락사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고장 전류가 이 낮은 저항 경로를 통해서 땅으로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항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고장 전류가 더 잘 빠져나가겠죠. 아, 그렇죠. 전류는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감전될 위험을 줄이고 주변 기기들도 보호하는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 규정.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 아니까 확 와닿네요. 15km 이하 특고압 중성선 분리 시 1km당 30옴 이하. 안전이랑 직결된 거니까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도 약간 안전규정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안전 관련 규정이죠. 전선 접속 시 전선의 인장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가? 정답은 2번 20%입니다. 인장 강도면 잡아당기는 힘? 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전선을 접속하면, 그러니까 이어 붙이면요. 아무래도 그 이은 부분이 원래 전선보다는 물리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는 능력, 그게 인장 강도인데 이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은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게 너무 약해지면 전선이 자기 무게나 아니면 뭐 바람,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축 늘어지거나 심하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접속 때문에 인장 강도가 원래 강도의 20% 넘게 약해지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접속한 후에도 원래 인장 강도의 최소 80%는 유지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게 80% 이상은 유지하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전선 자체 무게나 외부 힘 때문에 접속부가 쉽게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걸 막을 수 있죠.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야, 그러네요. 아까 38번 접지 저항도 그렇고 이번 39번 인장 강도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전기만 잘 통하면 끝. 이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별의별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버텨야 하는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20% 이상 감소 금지, 80% 이상 유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이오드 관련 문제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과전압 보호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를 직렬로 쭉 연결하며 왜 과전압 보호가 되는 거죠? 네. 다이오드라는 소자가 기본적으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잖아요. 네, 그렇죠. 정류작용. 그런데 반대 방향, 즉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릴 때는 얘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전압이 있어요. 그걸 역방향 내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쾅 하고 걸리면 다이오드가 그냥 타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거든요. 아, 한계치가 있군요. 네. 그런데 다이오드를 만약에 여러 개 이렇게 직렬로 쭉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에 걸리는 그 높은 역방향 전압이 각각의 다이오드에 이렇게 나누어서 걸리게 돼요. 분담되는 거죠? 아, 전압이 나뉘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다이오드 3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그럼 이상적으로는 전체 역전압이 각 다이오드의 3분의 1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다이오드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전체 회로에 걸리더라도 여러 개가 나눠서 받으니까 각 소자는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과전압 보호 효과입니다. 오, 마치 여러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나눠드는 것 같은 거네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에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보기 1번 과전류 보호. 이건 보통 퓨즈를 쓰거나 아니면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해서 전류를 나눠 흘려보내는 식으로 하고요. 3번 맥동률 감소. 이건 정류하고 나서 남아있는 교류 성분 줄이는 건데 이건 보통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필터 회로가 하는 역할이죠. 아하, 전압을 나눠 갖는 원리. 직렬 연결은 과전압 보호. 네, 명쾌하게 이해됐습니다. 자, 이렇게 32번부터 40번까지 총 9개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와, 저항 계산부터 전선 접속, 발전기, 조명, 공구, 전자기 유도, 안전 규정, 다이오드까지 진짜 분야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문제들이요. 단순히 개별 지식 하나하나 묻는 걸 넘어서 전기 이론의 여러 핵심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실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에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병렬 저항 계산 32번부터 시작해서 실제 전선 어떻게 연결하는지 33번, 발전기 내부에서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34번, 또 빛의 물리령 35번, 현장 공구 36번, 전자기 유도 현상 37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안전, 설비 기준 38, 39번,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자 활용 40번까지 전부 다 전기 기능사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각 문제 답이랑 풀이 과정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 원리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지식 체계 안에 단단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게 하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런 깊이 있는 접근이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파고드는 여러분의 노력이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공부에 조금이나마 좀 재미와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 중에 예를 들어 아까 그 39번 문제, 전선 접속할 때 인장 강도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이걸 그냥 시험에 나오는 규정이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이게 실제 전기공사 현장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 설비에서 왜 중요할까?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덜덜 진동하는 기계에 연결된 전선이라든지 그런 곳의 접속부 인장 강도가 약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론하고 실제를 자꾸 연결시켜보는 고민이 여러분의 지식을 훨씬 더 생생하고 오래가는 것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론이 실제 현장에 안전하고 어떻게 딱 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이거 정말 학습 내용을 훨씬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